자, 여러분 어떻게 휴식 좀 취하셨어요? 자, 휴식을 취하셨다면 우리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선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이해에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분류를 할 때 우리 4가지 분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4가지 분류 형태 잘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는 어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 우리 행정기관과 서비스기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행정기관에는 우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리 중앙부처에는 보건복지부가 있어요. 보건복지부.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가 예산을 광역시도로 전달을 하고요. 시도는 다시 지방에 배정된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전달체계라고 하면은 우리 예산과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복지 전달체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우리 중앙부처입니다. 그 중앙정부 밑에 보면은요,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도를 광역지방자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를 얘기하면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그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뭐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이것이 광역지방자치단체예요. 그 경기도 밑에 시군이 있죠. 시군. 이 시군이 우리가 이제 경기도를 예를 들면 뭐 여기 의정부시, 뭐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뭐 동두천시, 양주시, 뭐 연천군, 뭐 가평군,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 또 경기도, 또 여기 의정부시 이렇게 단계 체계가 있는 것을 우리 사회복지 전달 체계라고 하는데요. 이 시군구 밑에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읍면동. 그래서 이 시군구는 보다 구체적인 집행을 최일선의 기관인 읍면동이 있는데 사회복지 기관에 전달을 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기관의 직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중앙의 보건복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밑에 뭐 가능동, 뭐 의정부동, 뭐 밀락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 집행을 하게 되죠. 그 동주민센터 밑에는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통해서 우리 일반 클라이언트에게 뭐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행정 업무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공공조직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빈곤의 예방과 대상자들의 욕구 충족과 사회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1987년부터 도입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1987년도에 도입 당시에는요,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아니라 이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의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기관에 배치해가지고
공적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를 분야별로 나눠 보면요. 보건복지 업무로서 공공부조로서 어떤 기초생활 보장 사업이라든가 자활사업, 또 의료급여, 또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저소득 노인이나 아동이나 장애인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소년소년 가장 지원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지방정부의 시책 사업이라든가 행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행정기관으로서 이제 공공기관을 살펴봤고요. 자, 민간기관이 있어요. 민간기관. 그 민간기관의 대표적인 민간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예요. 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요, 한국의 사회복지기관들의 어떤 협의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52년 한국사회사업연합회로 발기 창립돼서 1954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는데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을 돕고요. 이를 위해 국민의 참여를 촉진을 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회원 및 관련 단체 간의 연락, 협의, 조정, 협동과 사회복지 사업의 조정 지도를 주 업무로 삼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행정기관으로서의 민간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직접 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시설 기관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또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그 밑에 뭐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뭐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기초자치단체별로 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그런 민간기관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민간기관이에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어떤 국민의 성금을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데요. 이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주 활동은요.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하고요. 그 공동모금 재원을 배분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주 업무를 하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교육훈련을 하면서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을 하면서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 등을 강화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러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사랑의 열매, 매년마다 연말연시에 되면 이 동그란 거, 빨간 걸로 해가지고 3개 이렇게, 아나운서나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송에 나올 때 이렇게, 사랑의 열매 이렇게 마크를 달고 나오잖아요. 이 사랑의 열매 마크가, 심볼 마크가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심볼 마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몰라도 이 사랑의 열매는 잘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능장치가 있어요. 직능장치. 직능장치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격증 관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면 여러분들의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권리를 옹호해주는 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회복지관협회, 노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복지관협회, 자활후견기관협회, 뭐 제가 노인
사회복지협회, 아동복지협회 등 이런 직능단체들이 우리 행정기관으로서의 민간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관 크게 나누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나누는데 이민간기관에는 이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어떤 직능단체로서 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사회복지관협회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순수하게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해서 이 행정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 우리 이제 행정기관을 살펴봤는데요. 이 서비스 기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기관이 어떤 서비스 기관이 있는지. 첫 번째가,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 서비스 기관, 그러면 대표적인 게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제 지역사회복지관을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지역사회복지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지역사회복지관이에요. 이 지역사회복지관은요,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지역사회 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사회복지의 백화점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백화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종합적인 그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을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 상호 간의 연대감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예방 및 치료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이 지역사회복지관, 즉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집 근처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을 한 번씩은 한번 견학을 해봐야 돼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할 때 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습을 하면 아주 좋은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지역사회 복지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여기 녹양동에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저기 고산동에 고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거든요. 의정부에 계신 분들은 요 세 복지관 중에서 한 군데를 한 번씩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사회복지관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이제 많아요. 이 많은데 한번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족복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가족관계 증진 사업이나 가족 기능을 보완하는 사업, 또 가족 문제 해결 치료 사업 등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부양가족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급식 보건 의료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 경제적 일상생활을 지원을 하고요. 또 일시보호 및 정서적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노인 주간 단기보호, 치매 노인센터,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 실직자 쉼터, 희망의 집, 그룹홈 등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말벗, 안부전화 등 노인 정서지원, 의형제, 의부모 관계 맺기 활동, 다양한 그런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지역사회복지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주변에 한번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 주변에 지역사회복지관을 한번 꼭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 서비스 기관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제 두 번째,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분야예요. 네,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분야에 서비스 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동 및 청소년 복지는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이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분야의 어떤 시설들이에요. 한번 살펴보면요. 아동복지시설을 먼저 살펴볼게요. 아동복지시설은, 자, 아동양육시설인데요. 아동양육시설은 아까 뭐라 그랬죠? 보육원이라고 그랬죠? 보육원. 옛날에는 고아원 그랬는데 지금은 보육원이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아동양육시설,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적인 것이 이 보육원이에요. 아동보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를 시켜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데요. 대표적인 게 보육원이다. 또 아동 일시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 양육 대책 수립 및 보호 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아동을 일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시설입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요,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또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를 시켜서 그들을 선도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아동을 보호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상은 불량 행동을 하거나 불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동 직업훈련 시설은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을 훈련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립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에요. 자, 이 아동복지시설, 그러면 아동을 우리가 몇 세를 보나요? 이 아동복지법상에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만 18세 미만, 만 18세 이상이 되면요, 통상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아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동이 벗어나서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동 양육시설 같은 경우, 이 보육원에서 나가야 돼요.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면은 이 호흡곤란에 이제 내팽겨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아동이, 그 아동복지시설, 그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설을 우리가 자립지원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지만 거기에서 입소해서 있는 아이들은 아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취업 준비 기간 동안 또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자립지원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 단기 보호시설은요, 일반 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면서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에요. 예, 단기간에 보호하는 시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학대를 받은 아동이라든가 부모가 일시적으로 보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동 보호하기가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해주는 시설이 아동 단기 보호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아동 상담소가 있어요. 아동 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에요. 이거는 따로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이 아동이 학대받는 아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빈곤한 가정에 그런 아동들이 있죠. 이런 아동들에 대한 상담, 치료, 예방,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동상담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생활 가정이에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공동생활 가정, 영어로 말하면 그룹홈을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동 공동생활 가정은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아까 아동 양육시설 얘기했죠? 아동 양육시설, 그 보육원 같은 경우는 뭐 100명, 200명, 뭐 규모가 큰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거의 수용소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큰 단위의 어떤 보육원을 운영하기보다는요, 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강조를 하면서요, 소규모로 뭐 5명, 뭐 7명, 뭐 요 정도의 소규모로 이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에 있어서 공동생활 가정은 핵심 단어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통해서 보호하는 것을 공동생활 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동 전용 시설이 있는데요. 아동 전용 시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동이 전용 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아동 해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 실험 전시 시설, 또 아동 휴게 숙박 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나 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해서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아동 전용 시설이다라고 합니다. 자, 아동복지관은요,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아동복지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예요. 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관하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지역아동센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는요, 옛날에 보면 무료 청소년 공부방, 뭐 무료 공부방으로 해가지고 이 방과 후 아동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그게 이제 무료 공부방, 뭐 청소년 공부방, 이렇게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하나의 아동복지시설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가장 최근에 이제 아동복지시설이 된 건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라고 이렇게 상가 건물에 이렇게 많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저소득층 자녀들, 아동들이 이제 학교 수업이 마치고 오후에 방과 후에 이 돌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과 후 돌봄도 하고 학습 지도도 하고 또 놀이, 교육, 이게 오락 이런 것들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동복지 시설로 지정을 한 것이 지역아동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2학년 되면 실습을 가게 되면 지역아동센터로 실습을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참고를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동복지 시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소년 복지 시설인데요. 우리가 청소년 복지 시설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주간반 같은 경우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 야간반 학생들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커리큘럼상으로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주간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하고 청소년 지도사 3급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청소년조차 상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런 청소년 복지시설에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청소년 복지시설에는 우리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청소년 복지시설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원은 숙박 기능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숙박 기능을 갖춘 시설이고요. 청소년 수련관은 숙박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 시설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청소년 수련원은 숙박 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련관과 수련원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고요. 이 통상 청소년 수련관은 이 도심 속에 있다면 청소년 수련관은 이렇게 야외에 어떤 이제 변두리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요. 간단한 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 시설이에요. 이 청소년 문화의 집도 이 도심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의정부 같은 경우는 흥선 청소년 문화의 집, 또 새마을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청소년 특화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 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 체험, 문화, 예술, 과학, 정보, 환경 등의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 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유스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등의 다양한 이런 청소년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설들을 잘 참고를 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시설에서 이제 종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서비스 기관으로요. 노인복지 분야인데요. 이 노인복지시설은 건강하고 안전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설이 이렇게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동복지시설 또 청소년복지시설도 참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잖아요. 앞으로 이제 노인복지시설에 여러분들이 종사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요.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주거복지시설이에요. 그래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설이 양로시설인데요. 이 양로시설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양로원을 양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아까 아동 공동생활가정과 동일하게요.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을 필요로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이 있는데요.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우리가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면 실버주택, 실버타운을 우리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시설의 첫 번째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 우리가 이제 의료복지시설에는요,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노인 전문병원은 없어졌어요. 예,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노인 요양시설은 우리가 말하는 요양원을 우리가 노인 요양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은요,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를 시켜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양원, 양로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양로원 그러면 노인 주거복지시설이에요. 우리가 요양원 그러면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노인 공동생활가정이 있다면요, 이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요건이에요. 예. 이 노인 요양시설하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하고의 차이점은 가정과 같은 주거 요건, 요게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은 규모가 커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60명, 70명, 80명 이렇게 입소를 시키지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한 많아봐야 9명 정도를 이렇게 입소를 시켜서 요양을 하는 시설을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노인 여가 복지시설이에요. 노인 여가 복지시설.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렇게 있는데요. 노인복지관은요,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층 정보와 그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 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노인복지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종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노인복지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경로당 많이 들어보셨죠? 경로당. 옛날에는 노인정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공식 명칭이 노인정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경로당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경로당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치매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 및 기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경로당이고요. 노인교실은요, 다른 말로 노인대학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노인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교실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건전한 취미활동, 노인 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설치된 그런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요. 재간노인복지시설이 있어요. 재간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그 다음에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인데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시도지사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노인학대 신고, 상담, 보호, 예방 및 보호 등 24시간 신고 상담용 긴급전화 1389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시설 그러면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서비스 기관으로서 여성 및 가족복지 분야인데요. 여성과 가족복지는 주로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및 가족복지시설의 종류를 보면요. 모자 보호시설, 모자 자립시설, 부자 보호시설, 부자 자립시설, 미혼모자 시설, 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자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 보호시설은요, 말 그대로 모자를 보호하는 시설이에요. 모자 자립시설은요, 어미 모자 아들 자자, 모자가 자립하는 시설. 또 부자 보호시설, 부자 자립시설, 이 말 그대로 아빠와 자녀를 보호하는 시설, 또 아빠와 자녀가 자립할 수 있는 시설. 미혼모자 시설은요, 미혼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시설, 미혼모자 시설이고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은 소수의 그런 출산 후에 미혼모와 해당 아동들로 구성된 미혼모자 가족을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보호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모자 공동생활 가정은요,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 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장애인 복지 분야인데요. 이 장애인 복지 시설의 종류에는요,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는요, 장애 유형별 생활시설이 있고,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이 있고요,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있는데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는요,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장애인 복지관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장애인 복지관은 이용시설입니다. 이 장애인 복지관에 가면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 심리 재활 시설, 교육, 직업, 재활, 의료 재활 등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 또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장애인 단기 보호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이렇게 있고요. 요 내용들은 한번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될 줄 알겠고요. 그 외에도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도서관 및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이 이런 다양한 장애인 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시설의 종류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는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이 있고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로서 장애인 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을 입수환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서비스 기관에는요, 정신보건 의료복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정신보건과 관련된 그 복지시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2016년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정신보건 전문요원과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이 각각 정신건강 전문요원, 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변경이 되어서 이 정신의료기관이라든가 정신재활시설이라든가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을 하더라도요, 이 정신보건이나 의료복지 분야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일정 기간 우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나 의료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바로 진출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있다라는 거, 의료 사회복지사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 시설의 종류로는요, 정신의료기관이 있고요, 정신요양시설이 있고, 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시설에서 환자와 그 가족의 재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료진과의 협력하에 치료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의료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료사회복지사인데, 말씀드린 대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나 의료사회복지사는 일정 기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되고, 또 이 전문사회복지사로서 이렇게 시험에 통과가 돼야만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의료사회복지사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숙인 복지 분야인데요. 이 노숙인 복지 분야는요, 우리 노숙인 시설에는 노숙인 복지 시설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안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비스 기관으로서 기타 분야로서는요, 학교 사회복지 분야가 있고요, 교정복지 분야가 있고요, 군 사회복지 분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는 이제 정식으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명칭이 이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여기 전문대학에서는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전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우리가 이제 전공심화라든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4년제를 편입을 하게 되면 한번 우리 학교사회복지사라든가 의료사회복지사라든가 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교정복지는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교정복지론이라는 그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교정복지 분야는 우리 새로운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1차 현장은 안 되고요. 2차 현장으로서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회복지도 마찬가지로요. 아직 군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도 많이 이제 이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죠. 요즘 이제 군 내에서 폭력이라든가 또 성폭력이라든가 뭐 자살이라든가 총기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분야가 군사회복지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동복지, 노인복지, 또 청소년복지, 또 장애인복지, 또 기타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인가, 또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방향 제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업 받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